자, 그러면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프랑스의 지리, 프랑스의 현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라고 하는 땅은 유럽 대륙의 서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북쪽에는 바다 건너에 영국이 있고, 남서쪽에는 스페인이 있고, 네덜란드, 벨기에와 국경하고 있죠. 동쪽에는 독일, 남부에는 이탈리아, 스위스 경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을 지역별로 구분하면 프랑스는 서유럽에 속해 있죠. 지난번에 스페인 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남부 유럽은 흔히 스페인하고 이탈리아, 포르투갈 정도로 나누고요. 그리스는 남부 유럽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엔 그 터키와 하나로 묶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동유럽은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여러 국가들이 생겨났죠. 물론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은 구소련 영향권에 있었다가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지금은 서유럽과 동유럽이 어떤 경제적 연결고리가 많이 맺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프랑스를 다룰 때 이 지도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프랑스라는 나라가 서유럽에서 가장 먼저 통일 국가를 이루었나를 보면 이런 지리적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에서부터 동쪽으로 쭉 가서 독일을 거쳐서 폴란드, 오늘날의 벨루루시까지의 넓은 평원이 있습니다. 흔히 이 평원을 북독일 평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평원지대가 있으면 힘이 센 왕권이 다른 세력들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의 중북부 지방에 아주 넓은 평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제압하고 하나의 통일국가를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 평원이 이렇게 평평하니까 또 농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가장 먼저 권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독일만 해도 북부에는 평원이 있지만 남부, 중남부에는 산간 지역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9세기까지도 독일이란 나라가 탄생하지 않았잖아요. 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중앙에 큰 산지가 있고요. 알프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고요. 자, 왼쪽 아래 스페인 있잖아요. 스페인은 해발 1000m 이상의 고지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지대 사이사이에 있는 강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방색이 상당히 강한데 프랑스는 그런 지방색들을 없앨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남부 프랑스에는 이렇게 산간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 프랑스와 남부 프랑스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프랑스란 나라는 하나의 어떤 문화 공동체를 이루어왔다. 그래서 스페인이나 독일보다는 훨씬 더 지방색이 옅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랑스 본토에는 오늘날 분리독립을 외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분리독립 외치는 땅이 있어요. 뭐 영국에는 스코틀랜드가 있고 독일에는 남부 독일이 있고 이탈리아 북부가 있고 스페인에는 카탈루냐와 바스크 지방이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에는 저 남부에 있는 코르시카 섬 외에는 내부에는 분리독립하겠다는 지역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6세기, 17세기에 완전한 통일을 이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언어와 문화들이 다 하나로 결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유럽의 기후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면 기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죠. 그래서 프랑스도 북부 지방에는 겨울에 굉장히 추워요. 여름엔 비도 꽤 오고 그렇다고 해서 서부 유럽은 겨울이 그렇게 추운 건 아니죠. 아주 뭐 영하 10도 이하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항상 요 녹색 지방은 대서양에서 항상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습도가 상당히 높고 또 농사짓기 좋은 그런 땅이기도 하죠. 그래서 프랑스는 중북부 이북에는 서한 해양성 기후가 있고요. 남부 지방에는 지중해성 기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가 언제 오느냐? 서한 해양성에는 여름에 오고 지중해성 기후는 보통 겨울에 비가 오죠. 여름에 비가 안 오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언어로 보시면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탈리아는 로망스에서 파생된 언어인데 지역별로 당연히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프랑스는 원래 이 지역에 살던 고을족 그리고 동쪽에서 이주해온 프랑크족의 언어와 이 지역까지 점령을 했던 라틴 로마인의 라틴어가 섞여가지고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라틴어를 공통으로 하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흔히 로망스어라고 부르는 거죠. 어느 정도 통용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영어를 쓰는 잉글랜드, 게르만어의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는 흔히 게르만어의 일파라 그래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영어를 굉장히 잘하죠. 상당히 가까운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프랑스란 나라 한번 보시면 프랑스 공화국은 삼색기를 쓰죠. 흔히 삼색기는 혁명의 주요 이슈였다고 하는 자유평등 우회, 자유평등 박애를 따라서 삼색기를 이제 썼다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삼위일체에서 온 겁니다. 이런 국기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내려와요. 그래서 유럽에는 삼색기와 십자가기로 둘로 나뉜다. 물론 오늘날에는 종교에 대해서 국가가 우리는 특정 종교를 표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국기에 대한 설명도 좀 다르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삼색기를 유럽에 많이 쓰고 있다. 정치 체제는 공화제다. 그리고 이원 집정부제고 양원제, 상원과 하원이 있는 양원제다. 지금 대통령은 마크롱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수도는 파리고요. 면적은 유럽 본토에는 54만 3천 제곱킬로미터니까 대한민국의 5배가 넘네요. 굉장히 큰 나라죠. 인구는 한 6,500만이니까 5배가 넘는 땅에 대한민국보다 조금 더 많은 인구를 가진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죠. 출산율이 1.8명, 출산물에 상당히 성공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기대 수명은 80세, 공용어는 프랑스어다. 지방 방언은 있지만 다른 언어로 인정되는 언어는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죠. 국교는 세속주의를 표방한다. 그래서 어떤 특정 종교를 국가의 종교로 표방하지 않는다. 대체로 기독교가 47%고 무교가 한 40% 된다. 기독교와 무교가 한 절반 정도, 47%, 40% 있고 이슬람이 5%다. 근데 실제로는 이슬람 인구가 훨씬 더 많죠. 프랑스의 국토를 보시면 대체로 육각형인 나라라고 흔히 불려져요. 중북부 지방에는 이 평원지대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 아주 풍부하죠. 그래서 프랑스는 농산물을 주변 나라에 수출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중남부 지방에는 산간지대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포도를 재배해서 와인을 생산을 하죠. 그래서 명품 와인 하면 흔히 프랑스의 보르도 지방의 와인 또는 뭐 이탈리아 와인 이렇게 치잖아요. 브랜드 가치가 가장 높은 와인 생산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남쪽에는 지중해성 기후를 갖고 있는 남프랑스가 있죠. 그래서 북부의 유럽인들이 휴양을 많이 가는 남프랑스라고 할 수 있죠. 여름휴가 2달 동안 이쪽 남프랑스에 가서 휴가를 즐기는 프랑스인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랑스라는 나라가 아니지만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자, 북쪽에는 벨기에에, 남쪽에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스위스에도 일부 사람들이 프랑스와의 접경 지역에 스페인을 쓰는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죠. 이 프랑스의 특징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 다르게 대서양과 지중해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단히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도 프랑스가 여기에 끼어들 수가 있었던 거고, 대서양에서도 당연히 영국과의 쟁투를 하다든지 이런 데서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이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유리하다. 대륙에도 있고 해양도 다 갈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서유럽에 있는 웬만한 나라와 비교해 보면 프랑스가 날씨도 따뜻하고 땅도 넓고 농산물 재배에도 좋고 포도 재배도 유리하고 여러 가지로 지리적으로는 유리한 나라에게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를 이렇게 지도를 들여다보면 이 강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 강들이 대부분 다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류에 있어서 육상 운송에 가장 좋은 건 배로 이동하는 거거든요. 무게가 무거운 것들은 배로 이동하면 상당히 좋은데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좋은데 이런 강들이 다 연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이 높지 않고 또 강들이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남쪽의 리옹에서 하천과 북부의 세느강을 연결해 가지고 이 물류 이동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건 이 경제 발전에 굉장한 기여를 하는 거죠. 철도가 생기기 이전에도 이미 강을 통해서 이런 육상 운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뭐 전쟁에서도 군인들을 이동시킬 때도 이런 배를 통해서 이동하면 상당히 많은 병력을 빠른 시간에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훗날에 철도가 생겨가지고 이런 이동이 쉽게 되었습니다만은 철도의 역할과 또 운하의 역할은 또 다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내륙 운송의 강력한 이점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륙 운송이 안 되는 나라들 대부분이에요. 이런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내륙 운송이 가능한 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항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는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항구도 좋은 게 많고 또 내륙 운송이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거죠. 땅도 크기 때문에 그 철도 같은 것도 프랑스의 고유 기술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는 KTX 같은 것도 프랑스의 떼제베를 들여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땅의 크기도 어느 정도 되고 또 운송의 여러 이점 또 평원지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기차를 건설하는 데도 비용이 적게 되겠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프랑스는 지리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평원지대가 많으면 또 전쟁이 많아요. 또 외적이 쳐들어와서 만만해 보이기도 하고 뭐 그런 또 단점도 존재하긴 합니다. 자, 프랑스는 대항해 시대를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열었지만 그 이후에 상당히 활발한 식민지 개척 활동을 했죠. 지금은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했지만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도 프랑스의 식민지가 있었죠. 근데 그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독립해 나갔고 지금도 해외 영토가 많이 남아 있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가 있고요. 생마르틴 있고, 생바르텔레미, 생피에르 미클롱, 왈리스 피티나, 뉴칼레도니아, 클리퍼턴 섬, 프랑스령 남방, 남극 지역까지 있다. 그래서 꽤 여러 지역의 작은 영토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라가 좀 큰 데는 대부분 독립을 했고 이런 작은 나라들로 독립하지 않고 프랑스의 직할령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뉴칼레도니아가 꽤 큰 섬인데 이것도 독립을 위한 투표를 했었대요. 근데 부결돼 가지고 아직도 이제 프랑스의 해외 영토로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본토와 이런 해외 영토 그리고 예전에 식민지였던 이런 나라들에서 프랑스어가 공용어가 된 나라가 여전히 있거든요. 모로코나 알제리 이런 나라, 레바논, 시리아 이런 데서들은 그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어는 3억 명의 사용자가 있는 꽤 괜찮은, 꽤 권위 있는 언어를 갖고 있죠. 그 예전에 이런 오해가 있었죠. 프랑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영어를 물어보면 영어를 잘 아는데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진 않다는 거죠. 프랑스 사람들은 생각보다 영어를 잘 못한다. 못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것이다. 뭐 그러는 거라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 프랑스에 출장 갔을 때 그 영업사원하고 이렇게 영어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의 얘기를 저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에 비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독일어와 영어는 같은 좀 사촌간의 언어고 독일어와 프랑스는 상당히 먼 언어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우리 같은 대한민국 사람과 비슷하다 할 수 있겠다. 물론 조금 더 영어가 가깝기 때문에 우리보다 좀 유리한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이주민의 땅입니다. 원래 그 지역에 살던 그 땅에 살던 원주민도 물론 있었겠지만 지금 원주민 흔적은 다 없고 지금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은 다 어디선가 온 사람들입니다. 가장 오래된 이주민들은 켈트족이다. 켈트족은 오늘날에 보면 영국 땅이 많죠. 스코틀랜드나 웨일즈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켈트족의 나라라고 흔히 불려지는데 이 프랑스에도 켈트족들이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러고 나서 골족들이 아마 동부에서 왔겠죠. 독일 동쪽에서 이동을 해가지고 골 또는 갈리아라고도 부르고요. 로마인들은 갈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갈리아 또는 골 이렇게 부르는데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 또 네덜란드, 뭐 독일 북부 이쪽에 살던 사람들이 흔히 골족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이쪽으로 침입해 와서 이 지역을 로마의 땅으로 하죠. 그래서 라틴족들이 살게 되고요. 특히 프랑스 남부에 로마인의 흔적이 상당히 많죠. 또 4세기, 5세기 경이 되면 게르만족의 이동이 있었죠. 그때 주로 많이 온 사람들이 프랑크족,
라인강 동쪽에 살다가 프랑스로 이주한 사람들이 프랑크족이라고 부르고요. 또 9세기, 10세기경이 되면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지역에 살던 흔히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데인족 사람들이 남하를 해서 이쪽 프랑스에 와서 점령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노르망디라고 하는 지역에 특히 자리 잡게 되죠. 또 식민지 시대에 들어오면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그쪽에 살던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로 또 건너옵니다. 또 웨인부대라고 부르는 곳에 군인으로 종사했던 사람들, 또 알제리에 살던, 알제리가 꽤 오랫동안 프랑스의 식민지, 때로는 프랑스의 땅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 살던 사람들이 많이 건너오기도 했고, 오늘날에 보면 남아메리카의 가이아나라고 있거든요. 프랑스랑 가이아나. 그쪽에서도 프랑스이니까 자유롭게 건너오는 검은 얼굴을 한 이런 분들도 꽤 있는 거고요. 동남아시아의 식민지였던 사람들도 프랑스어를 할 줄 알면 프랑스로 이주할 수 있었던 거고요. 오늘날에는 소련이 패망을 하면서 동유럽에 살던 사람들이 이쪽 서유럽으로 이주를 많이 했죠. 그리고 EU가 만들어지면서 EU 국경 내에서는 이동이 자유롭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U에 가입된 크로아티아나 슬로베니아, 체코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이쪽으로 이주를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동지 중에도 프랑스가 식민지가 있었죠. 레바논, 시리아 이쪽을 프랑스가 영유했기 때문에 이쪽에 살던 사람들, 특히 프랑스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주를 했고, 최근에는 시리아 난민들도 프랑스로 이주한 사람들 꽤 됩니다. 프랑스란 뜻은 라틴어 프란시아에서 유래했다. 프랑크의 땅, 십자군 시대에 이슬람인들을 기독교 병사들을 프랑크족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프랑크 사람들, 프랑크 놈들 이렇게 불렀거든요. 프랑스인들이 주로 대부분의 병사들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프랑크가 보통 프랑스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겠죠. 프랑스인의 종교 분포를 좀 다루긴 했는데요. 지금 보면 캐톨릭이 한 47%? 그러니까 프랑스는 옛날부터 로마 카톨릭을 국교로 삼아왔죠. 그러다가 19세기 이후부터 국교를 표방하지 않고 세속주의를 표방을 하죠. 종교가 따로 없다. 종교 자유의 국가다. 이렇게 하면서 무신론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좀 무슬림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현재 한 9%가 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캐톨릭이라고 흔히 불려지는 47%의 사람들 중에서도 매주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스페인도 그렇지만 프랑스도 지금 사재가 부족해서 그 많은 교회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메리카에서 사제들이 그쪽에서 이제 이주를 하는 거죠. 그쪽에서 양성이 돼가지고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의 교회를 관리하는 이런 사람들 오기도 한답니다. 일반 신도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사제가 되겠다는 사람도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는 무슬림 인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무슬림인 사람들이 원래는 가장 좀 오래 위로 좀 올라가면 알제리 출신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쪽에서는 그룹으로 이주를 했다는 거예요. 개인으로 이주한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무슬림들을 이주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단체로 이주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뭉쳐서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종교 활동을 하고 자신들의 문화를 지키며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에 동화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여기 이슬람 인구 탑5 이런 국가를 보면 가장 많은 게 프랑스, 그 다음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가장 많은 이유가 아프리카를 그들의 식민지로 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은 거죠. 레바논, 시리아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북아프리카에 특히 알제리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계속 무슬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에 문제는 이들은 현재 프랑스의 사회에
스며들지 않고 그들끼리의 공동체를 유지하며 산다. 이게 이제 프랑스의 고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프랑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꽤 성공한 출산율이다. 여기 그 OECD 회원국 2017년에 기준 합계 출산율을 보면 뭐 이스라엘은 좀 너무 많으니까 빼고 멕시코, 터키, 아일랜드, 프랑스, 프랑스가 한 1.86명 해서 이 나라가 꽤 성공한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거에 비교되는 게 한국이죠. 지금 여기에는 1.05명으로 되어 있는데 뭐 지금 0.87명 뭐 이렇다고 하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건 사실인데, 그럼 프랑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출산율을 높게 만들 수 있었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아주 복합적인 이유다. 물론 출산하는 사람들한테 복지를 많이 제공하는 건 분명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거기에 국가에서 거기에 상관한 여러 교육비라든지 그 보육 수당들을 많이 제공하는 건 분명한데 그것만 갖고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외부 이주민들의 출산율이 상당히 높죠. 앞에서 그 급증하는 이슬람 인구 때문에 고민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슬람인들은 이제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런 높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또 미혼 자녀가 상당히 미혼 부부의 자녀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결혼제도, 이혼제도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왜 국가가 관여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혼하지 않고 사는 부부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죠? 근데 이 부부들 사이에 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부부에서 난 아이처럼 똑같이 취급을 한다. 이렇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부부에서 낳은 아이들도 상당히 보호가 되는 그런 정치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출산율이 높은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죠. 무조건 복지만 좋다 그래서 출산율이 높아지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얼마 줄게, 애 낳으면 얼마 줄게 갖고 이 한국의 출산율은 절대 높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 3.11명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이렇게 높은 건 이스라엘에는 워낙 많은 인종들이 살아요. 독일에서 온 그 유대인도 있고, 남부 이 중동 지방에서 온 유대인도 있고, 아랍인도 꽤 많이 있고요. 또 유대교 원리주의를 믿는 하레디라는 사람들도 있죠. 이 하레디가 출산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영향도 상당히 있고, 또 아랍인이 한 30% 가까이 이스라엘 국민으로 있어요. 이 사람들도 그 출산율이 높아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3.11명이나 되는 출산율을 갖게 된 큰 이유기도 하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들은 출산율이 낮습니다.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오히려 출산율이 높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경제적으로 좋아지면 여성의 권리,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출산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경제로 보면 전체 GDP가 2조 5천억 달러에서 유럽에서 3위고요. 전 세계 7위입니다. 1인당 GDP로 하면 39,000달러, 세계 20위. 세계 20위면 굉장히 낮아 보이지만 사실 작은 나라 소국들을 빼면 3050 클럽을 하면 6위 이 정도 되죠. 국부, 전체 국부로 치면 14조 9천억 달러에서 세계 6위, 6위, 7위 정도 하는 대단한 선진국이죠. 수출은 세계 7위, 수입은 세계 4위, 신용등급은 AA, 예, 대한민국도 AA다. 예, 대한민국도 프랑스에 필적할 만큼의 신용등급을 갖고 있다. 유럽에서는 1위가 독일이고 2위가 영국, 예, 3위가 프랑스죠. 자, 프랑스의 주요 기업들 하면 우리가 아는 기업들이 꽤 많이 있죠. 에어프랑스와 네덜란드 KLM이 합쳐져서 하나의 기업이죠. 또 로레알 있고, 까르푸 있고, 다농, 또 르노 자동차, BNP 파리바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악사락은 보험회사도 있죠. 이 프랑스의 특징은 국영기업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르노 자동차도 현재 국영기업이죠, 사실상. 또 국가의 핵심 산업인 핵산업,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인데 국가의 전기 생산하는 비율로 보면 프랑스가 가장 높죠. 또 철도, 항공, 정보통신 이쪽에도 정부 주도가 상당히 크다. 지금 에어버스를 생산하는
회사도 지금 프랑스에 있죠. 물론 그 유럽 여러 나라의 합작 회사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그 국가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프랑스의 특징은 금융업이 매우 강하다. 영국과 함께 유럽에서 금융업이 잘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은행 중에서 BNP 파리바 은행은 세계 1위다. 크레디트 아그리콜이 6위다. 악사보험은 지금 대한민국에도 들어와 있죠. 그런데 서유럽 5대 강국 중에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낮다. 제조업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중국, 요낙 제조업 경쟁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프랑스가 점점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지만 프랑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역시 관광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또 관광객도 있지만 우리처럼 가서 열흘 있다 온다 뭐 이렇게 하는 관광객도 있지만 여기 가서 뭐 몇 달씩 사는 그런 사람도 많잖아요. 또 금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파리라고 하는 최첨단 금융 도시에 와서 또 금융 거래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발달할 수 있는 이런 나라기도 하죠. 1년에 8,900만 명이나 프랑스를 찾아온다고 하니까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를 오는 거죠. 그러니까 관광이 가장 많은 순위로 보면 프랑스가 1위, 2위가 스페인, 3위가 미국, 4위가 중국, 5위가 이탈리아, 6위가 터키. 터키도 상당히 많죠. 4,500만 명이 되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유럽은 이렇게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찾아오는 대륙이다 보니까 관광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그들은 좀 무리가 있더라도 문을 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파리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 일본의 여성들이 80년대 프랑스와 파리를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이 하루 구경하고 나서 호텔 방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고 있다가 돌아와서는 일종의 공황 상태 이런 현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리 쇼코군이라고 부르는 파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럼 파리 신드롬이 뭐냐면 저도 그랬는데 파리에 대해서 워낙 환상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저기 좋은 이미지에 대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리는 굉장히 좋은 곳, 굉장히 아름다운 곳, 그러니까 뭐든지 좋은 곳이라는 어떤 일종의 환상, 지나친 기대가 많았던 거예요. 근데 막상 가보면 그 기대만큼 좋지 못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시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너무 기대치가 높아요. 호평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기대치는 90점인데 가서 보니 80점이더라. 이러면 실망이 있는 거죠. 기대치가 80인데 가봤더니 90점이다. 이러면 당연히 좋은데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또 지하철에 가면 뭐 냄새도 나고 낙서도 있고 또 세느강은 생각보다 작고 또 물도 깨끗하지 않고 쓰레기 널려 있고 시민의 에티켓은 그렇게 높지 않고 서비스 만족도 높지가 않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기대를 하는 건 실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찾아오시죠. 그래서 지나친 기대하는 건 금물이다. 파리 신드롬이라는 것도 있더라. 이겁니다. 자, 프랑스의 이제 주요 인물 탑10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막 검색을 해보니까 프랑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 누군가 했더니 나폴레옹이더라고요. 이 나폴레옹이 사실은 유럽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인 거 분명하죠. 프랑스 혁명을 이웃나라에 퍼뜨린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죠. 프랑스인들로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물론 이웃나라들은 좀 싫어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어쨌든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프랑스에서 내세울 만한 인물이다. 자, 두 번째는 잔다르크. 영국과 프랑스가 프랑스의 왕위 계승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원래 프랑스 땅에 살던 이런 귀족들이 영국 땅에 가서 왕위를 하다 보니까 이런 유럽의 왕가들은 이렇게 결혼이나 이런 친족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왕위를 누가 차지할 거냐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중에 유명한 게 백년 전쟁이죠. 여기서 백년 전쟁 거의 막바지에 잔다르크라고 하는 이제 여인이 등장을 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영국군과 싸우면서 승리를 이제 하게 되죠. 그로부터 이제 백년 전쟁이 끝나게 된 건데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었던 잔다르크라는 인물이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첫 번째, 넘버원 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인물은 프랑스의 전성기 시대 태양왕이라고 불렸던 루이 14세죠. 이 시대에 프랑스의 국력이 아주 세계에 떨쳤고 식민지를 많이 개척을 했고 이런 거죠. 루이 16세의 아내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있죠. 혁명의 tum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쓰다가 결국 마지막 여왕으로서 단두대이슬로 사라졌다고 하는, 원래는 합스부르크가의 공주였는데 시집을 가서 나중에 처형이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또 하나의 인물은 노스트라다무스. 우리 흔히 예언가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노스트라다무스가 자기 책 예언이라고 하는 책을 제목의 책을 썼죠. 그래서 942개의 미래 예측이라는 걸 썼는데, 한때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얘기가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가 됐었죠. 이 사람이 예언하는 게 상당히 많이 맞았다. 근데 뭐 예언이라는 게 그냥 잘 알 수 없는 이런 문장을 했기 때문에 맞다고 보면 맞는 거고 틀리다고 보면 틀릴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 있죠.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어떤 르네 데카르트, 코기토 에르고즘 얘기했던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직교 좌표제를 개발했고 분석 기하학의 아버지였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 살다가 자신만의 철학을 펼치려고 했는데 잘못하면 종교적 번세에 갈 것 같으니까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스웨덴의 여왕이 불러가지고 스웨덴에 가서 감기 걸려서 죽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주 최근의 인물인데 루이비통 있습니다. 그렇죠? 패션 디자이너였으며 기업가였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루이비통이라는 브랜드를 1854년에 설립을 했다. 또 하나의 사업가는 코코 샤넬. 샤넬 향수 있죠? 회사를 창업한 사람입니다. 1910년에 샤넬이라는 이름의 모자 전문점을 창업했던 여인이다. 자, 마지막 이제 두 명의 인물은 마리 퀴리. 이분은 원래 폴란드 출신이죠. 그랬다가 파리를 이주해서 프랑스인이 됩니다. 두 번의 노벨상을 탄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분이 이 원자력을 만들게 된 공헌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광석을 호주머니 넣고 다녔다가 나중에 이런 방사선에 쬐가지고 일찍 죽은 그런 운명을 가진 분이기도 하죠. 마지막 인물은 지네딘 지단, 현재까지 살아있는 축구 선수였죠. 네, 이 사람은 알제리 출신 부모를 둔 프랑스 최고의 축구 선수였죠. 국가대표로도 활동을 했고, 은퇴한 이후에는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감독을 했고, 프랑스 국가대표팀 감독을 최근까지도 지냈습니다. 프랑스 최고의 축구 선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